안녕하십니까. 국무 1차장입니다. 어제 일부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또 WTO 다시 제소하는 것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본 측에 혹시 변화가 있느냐 여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그 자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송상근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안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6월 21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3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멸치가 6건, 꽃게 3건, 전복 3건, 갈치 2건, 갑오징어 2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9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6건 중 4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19일, 20일 이틀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 진행되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 시 어느 기초단위 지자체 그리고 어느 위판장에서 유통된 수산물인지 알 수 없고 검사 건수도 66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가 올해 처음 4월 24일 도입되었고 현재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검사 결과를 알려드릴 때에는 해당 시료가 채취된 구체적인 지역과 위판장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분들의 수요에 맞게 신청 지역을 기초지자체와 그리고 주요 위판장 단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건수의 경우에도 매주 신청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 78건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66건의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국민분들의 신청 수요에 따라서 정부 검사 장비 확충 그리고 민간기관의 장비 활용 등을 통해서 검사 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메일로 송부해주는 메일링 서비스는 현재 898명이 신청하여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국회 농해수위 현안 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 137 농도가 킬로그램당 약 0.001 베크렐에서 약 0.004 베크렐 사이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에서 약 0.002 베크렐,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에서 약 0.002 베크렐 사이로 관측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슘 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킬로그램당 10베크렐 대비해서 약 3,600분의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고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서 천일염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야기하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을 주요 온라인 마켓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의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 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가격 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으로 인해 간이 검사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왔으며, 이를 위한 장비, 인력 확보 등 검사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용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 부분의 검사 장비와 인력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방사능 장비 기준과 성능 등 세부적인 정보와 향후 장비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권호상 식약처 차장께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사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였습니다.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수입 시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서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가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 서류가 적정한지 총 152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그 밖의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면 생산지는 어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입 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 지역, 가공 포장 지역, 제조회사, 선적지 등의 정보가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생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과 서명권자가 사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서류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입자의 부적합 수입 이력은 없는지, 한글 표시 사항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활 어패류의 중량이 선적 당시와 국내 도착 후에 변동이 없는지 등을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검사 방법입니다. 현장 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나가서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일본 내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 및 수입되는 품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을 받는 홋카이도에서는 냉장 명태, 냉장 홍어, 활 가리비, 활 멍게 등이 주로 수입되며,
양식업이 발달한 미해현에서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류의 영향을 받는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냉장 갈치, 냉장 수조기, 냉장 준치 등이 주로 수입됩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수입 수산물의 생산지가 신고된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채취된 검체를 봉인해서 정밀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밀 검사 방법입니다. 정밀 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사한 것을 말하며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작은 토막으로 잘라서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적은 양의 방사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30분, 동물력 의약품 20분보다 더 오랜 시간인 2시간 47분, 1만 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합니다. 분석 결과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제작된 수입 수산물 검사 과정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일단 100베크레/kg이잖아요. 그거 이상이 나오면은 뭐 부족하고요. 이하가 나오더라도 일본산인 경우는 저희가 검출로 나가지만은 일본 쪽에 기타 다른 핵종에 관련 서류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께서 알프스 고장 건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알프스가 8차례 고장났다고 밝혔는데 도쿄전력 홈페이지 보고서를 보니까 4건이 더 있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보도된 4건은 별개의 건이 아니라 정부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주요 고장 사례 8건에 포함해서 분석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도된 4건은 또한 알프스 출구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설 알프스 관련한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3건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8건 중에 2014년도 3월 기설 알프스 비계열 고장 사례와
동일한 원인과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전처리 설비의 필터 부속의 재질을 변경했고 관련해서 상세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설 알프스 관련 한 건 설명드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8건 중에 2020년 10월 증설 알프스 B계열 고장 사례와 동일한 원인과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필터 부속을 교체했고 관련해 상세 분석 중입니다. 따라서 동 4건을 원안위가 몰랐다 하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기자님들 중에 저희 원안위 출입 기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검사하고 감독하지 않습니까? 저희 감독하다가 규제하고 하다가 그 설비를 개선하거나 할 사안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 전옥이 다 검사합니다. 전옥이 다 검사해서 어떤 때는 뭐 한 10개 혹이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15개 혹이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15건 고장났다고 얘기 안 합니다. 고장사례 한 건. 고장사례 한 건인데 대상이 15개 혹이, 뭐 10개 혹이 이렇죠. 예. 저희 말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차량 리콜하지 않습니까? 차량 리콜할 때 현대에서 차량 리콜하는데 리콜 대상이 10만 건이다 하면 뭐 10만 번 리콜했다고 우리 얘기 안 합니다. 한 번 리콜했다고 얘기하죠. 대상이 저기 10만 대인 거지. 정치부 기자님들이나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전규제당국에서는 그 사례 한 건은 그 개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요 고장 사례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였고 저희가 뭐를 고쳤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경전력이 이 고장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게 지속 가능한 건지 그런 걸 저희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몰랐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 오염수 관련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쿄전력이 23년 2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같은 해 5월 최종 인가를 받은 그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고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별도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의 최종 결론은 결국 사람 그리고 환경, 즉 동식물에 미치는 방사선 위험성을 계산을 해서 안전 기준치와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피폭 설량이 최대 0.00003 밀리시버트 연간입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 이는 보통 일반인 설량 한도로 제시되어 있는 연간 1밀리시버트의 약 3만 분의 1 그리고 일본 자체 기준인 0.05 밀리시버트 연간의 약 1500분의 1 정도 수치가 되어 만족으로 밝히고 있고요. 대표 동식물에 대해서도 IAEA 기준인 수치의 1000만 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차례대로 계산 절차를 요약을 하면서 특별히 좀 궁금하게 여기시는 먹이 사슬 간의 농축이라든가 장기 축적에 대한 기술적 접근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IAEA 및 ICRP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방사선원항, 영어로는 소스텀 이렇게 표기되는 이것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가정인 건데요. 입력으로 사용되는 기본 가정인데 삼중수소는 방류시 목표인 1500베크렐, 리터당 1500베크렐을 가정을 하고 그 이외의 핵종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K4 탱크를 비롯하여 일반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실제로 측정한 그 방사선 핵종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너무 미량이라 측정되지 않은 그런 핵종의 경우는 이 계측기가 최소로 검출 가능한 농도까지를 가정을 해서 계산에 입력으로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확산입니다. 해양 확산 모델에서는 그 해류를 따라 흐르는 방사선 물질의 어떤 분포를 포함해서 바닥 퇴적물에 침적되는 영향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쿄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ROMS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넓게는 470 곱하기 270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10 곱하기 10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양 확산 모델은 지난 브리핑에서 서울대 조양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전력이 계산한 결과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 그 결과가 상호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라고 그 자체 보고서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폭 경로입니다. 그 사람에 미치는 피폭 경로로서 해상, 수중, 해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피폭 경로하고 해수, 해산물, 섭취 및 공기 흡입 내부 피폭 경로 등을 고려하여 사람이 그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해양 확산 결과와 피폭 경로를 근거로 최종적인 피폭 선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농축 계수, 분배 계수, 선량 환산 계수 등이 반영이 됩니다. 농축 계수가 그 알고 계신 먹이사슬, 이 지나면서 이제 농도가 높아지는 그 가중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분배 계수가 해양이나 퇴적물로 방사성 물질이 오고 가는 그 현상을 반영한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량 환산 계수는 이제 방사선을 받을 때 사람도 장기별로 좀 효과가 다르고 연령대별로 효과가 다르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주는 가중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폭 대상이 되는 대표인은 일본 국민의 생활 습관을 반영한 가상의 어업 종사자 및 일반인으로 설정하였다고 하고요. 이들에 대한 섭취 및 활동량은 자국 내 국민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식물 평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생물간 농축과 장기간 축척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각종 계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사슬간 농축이나 장기간의 해양 축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서는 IAEA 전문가 검토팀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 나온 질의 사항 등도 문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약해드린 도쿄전력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개진하여 주시고요. 이는 정부의 검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한겨레 김정수 기자입니다. 아까 임승열 차장님 8건 예. 추가 내건 발견된 것 같은 거다. 예. 같은 거다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A 하늘 1호기 냉각책 펌프에서 이제 고장이 나고 예. 똑같은 사안으로 한 달 후에 예. 한 달이나 2달 후에 예. 하늘 2호기나 3호기에서 똑같은 고장이 났을 때 예. 이걸 원안위에서는 고장 한 건으로 계산합니까? 제가 원안위 출입기자인데 아까 예. 원안위 출입기자들은 제가 지금 원안위 출입기자인데 저는 그렇게 좀 뭔가 예.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 주신 대로 네. 고장이 났고 한 6개월쯤 뒤에 고장이 났다. 그럼 저희 다르게 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일단 기설 3건에 대해서는 저기 킨스의 김선일 박사님 와 계시니까 상황이 어떠한지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왜 포함을 시켜서
같은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조금 예. 이게 이제 뭐 어떤 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하죠. 어디 가나 예. 어디 고장이 나면은 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가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예. 이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뭐 A 계열, B 계열, C 계열 있는데 이게 시점이 예.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 같은 건수다 이렇게 같은 고장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원자안전기술원 김성일입니다. 그 방금 고장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이제 그때는 알프스가 하나였기 때문에 기술 알프스 한 개였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A 계열, B 계열, C 계열이 있는데 처음에 그 3월달에 B 계열에서 그 전처리 설비에서 이제 결함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 플로우 필터라는 이제 전처리 시설에서 침전물을 거르는 필터인데 그거에 이제 게스켓에서 이제 열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게 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근데 사실 그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때 바로 다 모든 A 계열, B 계열, C 계열을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를 시켜서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주로 고장 났던 B 계열의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B 계열 농도가 이제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른 계열도 동시에 정지를 시켰던 거고 B 계열을 이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사실은 바로 원인 분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분해를 해서 이제 점검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왜 치화가 됐구나, 열화가 돼서 손상이 됐구나는 걸 통해 알게 됐고요. 그 과정 그게 이제 사실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뭐 오늘 고장 난 거를 오늘 바로 원인을 파악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한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계열이었던 A 계열, C 계열은 그 고장 징후를 이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B 계열을 통해서 그 고장 원인을 한두 달 동안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B 계열 먼저 그 필터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A 계열과 C 계열도 그 고장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B 계열 교체한 후에 이제 A 계열과 C 계열을 다 교체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동경전력이 그 B 계열에서 생긴 그 고장을 가지고 계속 이제 추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A 계열, C 계열을 그동안 계속 추적을 해서 B 계열의 고정 원인을 완벽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교체한 다음에 A 계열, C 계열도 향후에 이제 같이 교체를 한 사례로 이제 보시면 되게 그래서 고장 원인이 같고 그다음에 교체한 그 재발 방지도 같게 해서 그러니까 동경전력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이제 뭐 헤파 필터라고 해서 배기 필터가 이제 고장이 한 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고장이 한 건은 그때 처음에는 한 개가 발생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배기 필터를 다 전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2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4개가 예를 들면 이제 고장이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그 25개 중에 24개가 고장이라 해서 24건으로 보지를 않고요. 동경전력은 그냥 하나의 이제 고장 사례로 봐서 그 고장 원인과 대책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장의 유형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마이크. 고장의 유형이 같다는 건 저도 뭐 여기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고장 유형과 원인이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단일 고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장이 지금 한 건입니까, 네 건입니까? 그러니까 기기로 이게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요. 고장의 이제 주요 고장 이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크게 발생했던 걸 가지고 그거에 이제 후속 조치로 다른 거를 조사를 해서 동일한 고장을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로 치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걸 전체 하나의 이제 고장 사례로 보면 그 건에서 후속 조치로 이제 대책을 취하고 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일 날 브리핑 이 속기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브리핑 16일 날 브리핑 속기록에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킨스를 중심으로 한 시찰단이 설비 부식이라든가 전처리 설비 필터 문제라든가 또 배기 필터 문제 등 8건 사례들을 세부 자료를 받아서 현재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저희 지금 계속 사례라고 지금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언론이나 이쪽에서 건으로 바꿔라 하시면 저희 좀 다시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거 몇 건인가 이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당장만 해도 뭐 그러면 8건에다 4건 하면 12건 하고 뭐 또 저기 보고서 안 올리면 없나 하고 뭐 동경전력에도 물어봐야 되고 워낙 사소한 것들은 안 올릴 수 있으니까요. 워낙 사소한 것들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고장 사례 이거를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건과 사례 이 규제 쪽에서는 저희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고장 사례라는 단어를 써왔고 그거를 지금 건수를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저걸 하시면 분명히 저희는 사례라는 단어를 써왔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우선 마이크 사용해서 해주십시오. 네, KTV 김민아 기자입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좀 사재기 현상이 소금에 이어서 뭐 다시마, 미역 등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뭐 모니터링을 강화하시든지 이런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이제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우리나라 해역에 이제 오염수 일시 배출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취지 입장문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다시마 미역 부분이 일부 이제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뭐 전체적인 수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라든지 가격 변동 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나중에 예를 들면 천일염과 같이 좀 더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학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밝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원자력 학회는 저도 활동하고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그 어제 날짜로 원자력 학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며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그런 설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자력 학회는 국내 원자력이나 방사선 그 산학연 전문가분들께서 활동하는 민가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간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토대로 어제와 같은 몇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를 하고 분석 과정에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또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좀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좀 뭐 건설적인 그런 논의가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또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지 또 놓치는 부분이 없나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네, 저 펜앤드마이크 선우윤호 기자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하여 뭐 다양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실제로 수산물 판매량 감소 등 수산업자들을 중심으로 서민 경제의 상당 부분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계획 중인 뭐 대응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수산물 판매 추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절적인 요인인 부분인 건지 또 예를 들면 그 후쿠시마와 관련된 소비 심리 불안에 따르는 그런 영향인지를 지금 면밀하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산자 단체, 그 유통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일단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소비 위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 비축 또 수매 예를 들면
저희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수멸을 하면 저희들 최고로 많이 잡기는 한 23만 톤 정도까지도 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 연근의 생산량이 한 2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더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 생산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더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영 안전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그리고 금융상의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문에 의한 혹은 또는 불안한 소비 심리에 의한 서민 경제에 어떤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혹시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정부가 충분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관계부처가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을 바로 공개할 수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공개해드린 부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지금 공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찬찬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조금 전에 그 한결에 좀 질문이 좀 있었고 전문 기관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설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비전문가 수준의 그 좀 설명이 이루어져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사전에 겁대했던 걸 좀 같이 좀 다른 원어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질문하신 그 질문의 요지는 사례하고 개별 기기별로 발생하는 건수 요 차이를 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같은 걸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인데 저희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고 검토도 해봤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좀 구분할 것은 지금 원안위에서 설명드린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시간적으로나 기계도 그 항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로 관리를 하고 아마 좀 전에 한겨레에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몇 달 뒤에 또 다른 계열에서 독립적으로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그러면 같은 건이냐 아마 저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그 경우에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달리 분류하는 거고 다만 어떤 특정 계열에서 문제가 인지가 되고 사고가 발생해서 그것이 혹시 다른 계열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제 연결돼 가지고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고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것이 다 끝나고 뭐 몇 달 후에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면 그건 당연히 다른 케이스로 사례로 분류가 돼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